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률로 건설주와 원전이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은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글로벌로 터지는 사이클입니다. 작년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올해는 원전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해다. 대형 원전은 올해 실적이 터지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완전 후발주자, 일종의 원전주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EPC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구매, 조달, 시공, 메인티넌스까지. 건설업체들이 EPC 역할을 하는데요. 이 건설업체들의 원전의 모멘텀이 완전히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만 날아갔는데 이제는 후발주자, 대우건설, DLENC, 삼성물산, GS건설까지 지금 완전히 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수준의 상승률로 건설주와 원전이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부터 3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하나로 원전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건설주와 결합돼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DLENC, GS건설, 대우건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요. 원전의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서 33% 딱 지수, 코스피 지수 평균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반면에 원전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건설이요. 이거 코스피, 코스닥 연초 1월달 대비 상승률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530%가 상승했습니다. 530%. 500%면 몇 배 오른 거죠? 100%면 2배 오른 거죠. 500%면 6배 오른 겁니다. 6배. 1월 달에 대우건설이 3,700원짜리였어요. 지금 24,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대우건설만 그러냐? 현대건설은요, 1월 달에 6만원짜리가 1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62%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DLENC가요, 136%.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14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가장 덜 올랐습니다. 22%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원전합니다. GS건설이요? GS건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90%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요, 평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 밑단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가면요, BHI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BHI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LNG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을 합니다. BHI가 75%가 올랐고요. BHI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싼 S&T 에너지가 59%인데요. 6만원 돌파하면서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 성강밴드가 50%대, 우진이 3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이 기자재 포함해서 100%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고요. 새로운 건 건설주가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글로벌 원전 36기 중에 실질적으로 24기를 시공한 유일한 현대건설이라는 원전 EPC의 압도적인 탑티어가 있고요. 바라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아랍에미리트 거 현대건설이 EPC를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2기, 미국 EPC 원전 쪽 탑티어 홀텍이랑 협력을 하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최대 4억 달러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페르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으로 4기 이미 작년에 피드 기본 설계 체결됐고요. EPC 계약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아 대형 원전 2기가 올해 체결 예상이 돼 있고요. 다 현대건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에서 신규 원전 파트너사 중에 유일하게 RFI 구매 의향서 제출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트럼프가 2030년까지 110조 넘게 신규 원전 투자하면서 원전의 용량을 10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현대건설의 수주 가이던스에 여전히 미반영 중입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쪽의 수주 가이던스를 4조 3천억 잡아놨는데 페르미 프로젝트랑 소형 모듈 원전 아까 팰리세이드 그것만 합쳐도 60조가 넘습니다. 근데 60조 중에 10%도 못 받는다?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SMR, 퍼스트 무버, 즉 홀텍의 EPC 협력사로 현대건설을 공식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원에서 현대건설을 미국의 SMR과 미국의 대형 원전의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을 한 겁니다.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원전 플랫폼으로 원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규모가 100조를 초과했습니다. 원전의 매출 타임라인은 올해가 시작 포인트고요. 사실은 SMR이 양산되는 거는 진짜 빨라 28년도 말이니까 아직도 2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SMR 매출 터지는 거는 그 이후겠죠. 29년, 30년, 31년, 32년. 그러니까 8년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조차도 2033년까지 원전의 매출을 연 16조까지 잡아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분할하니까 진짜 초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DLENC나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이나 역대급 PBR 받을 때, 근데 사실 대우건설 이미 PBR이 2배가 넘었고요. 현대건설도 2배가 넘었어요. 2011년에 중동 플랜트 사이클 때, 저도 그때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PBR 2.3배였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PBR 이제 2.3배가 됐어요. 근데 원전은요,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중동의 플랜트 사이클이 길어야 2, 3년이라면 원전 사이클은 몇 년이요? 7년, 8년 사이클입니다. 시장도 중동 플랜트 사이클은 중동이 한정적이지만 원전 시장은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글로벌로 터지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플랜트 사이클보다는 훨씬 더 PBR 기준으로 더 넘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EPC들의 이거 PBR 밸류에이션을 2.7배에서 2.9배까지 줘야 된다고 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목표 주가가 그렇게 계속 상승이 나는 겁니다. 즉 원전의 업체들이 작년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올해는 원전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해다. 숫자, 원전을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거다. 물론 SMR은 28년 이후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대형 원전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요, 북유럽,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정말로 다양한 국가들, 불가리아가 가장 먼저 터지겠죠. 대형 원전은 올해 실적이 터지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3월 말에 본회의 통과되면서 2천억 달러의 대미투자 법적 토대가 마련됐는데 핵심은 LNG 수출 터미널하고 두 번째가 신규 원전 건설입니다. 기존 웨스팅하우스와 홀텍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누릴 수 있는 것은 현대건설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원전 전문 인력이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원전 전문 인력 관련돼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국내는 압도적 1등이고요. 대우건설이 300명 정도 됩니다. GS건설과 DLENC가 100명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현대건설이 크고요. 3월 달에 또 재미난 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밀 원전 원팀이 구성되는데요. 현대건설이 EPC를 맡고요. 홀텍이 핵심 원자로를 맡고요. 미쯔비시 중공업이 계측 제어를 맡는 한밀 원전 원팀이 팰리세이즈 SMR 소형 모듈 원전 수주를 가장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미국발 대형 원전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이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확정됐는데 일본의 2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원전이 수혜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불가리아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대형 원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핀란드가 6조짜리 원전 2기에서 4기가 예상돼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12조짜리 대형 원전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 3월 달에 북유럽에서 심포지엄 열었는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원전 관련된 규제 인허가 NRC 일정이 지연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팰리세이즈 SMR 300이 미시간주에서 2기가 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가 AP1000 웨스팅하우스로 4기가 있고요. 불가리아 코줄로드이가 7, 8억이 2기 이상 있고요. 아까 핀란드, 스웨덴 이 북유럽 쪽에 지금 AP1000 노형으로 AP1000 노형 즉 웨스팅하우스가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1+1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원전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2기가 유지가 됐어요.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 3기랑 SMR 1기가 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DLENC가 지금 엑스에너지 쪽으로 지금 SMR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SMR, 테라파워, 뉴스케일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BHI, 원전의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 역시 BHI가 상당 부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BHI는 미국의 EPC 업체, 아까 말씀드린 홀텍이라든지 벡텔이라든지 S&T에너지 마찬가지. 미국의 EPC 업체들과 이미 수주도 받았고요. 과거에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발로 가스터빈 발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 너무 길어. 언제까지 기다려? 그 와중에 가스터빈 발전으로 수주를 미친 듯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BOP, 원전 보조기기 플러스 HRSG라고 페어레스 보일러 쪽도 BHI랑 그 다음에 S&T 에너지가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 모두 연간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 증가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보조기기 BOP 쪽은 BHI의 동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납품 실적을 갖고 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BHI의 주 매출처 HRSG를 제외한 BOP 원전 보조기기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언더입니다. 근데 이 BOP 쪽 매출 사이즈가 최소한 그래도 20에서 25%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BHI의 마진율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익도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BHI도 아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도 안 되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 여전히 외국인 또는 기관의 관심사로 이제 시가총액 많이 올라와야 1조 넘는 수준이고요.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조 정도. 그래서 BHI 앞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 바탕으로 원전의 모멘텀, LNG의 모멘텀, 발전 플랜트의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거. 근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중국 업체 빼고 러시아 업체 뺀다면 더 제한적이라는 거. S&T 에너지가 납품하는 공랭식 열교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 빼고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는 프랑스 일부 업체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LNG 대란, 미국의 원전 대란, 유럽의 원전 대란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소형 모듈 원전 업체들 상장된 미국의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데는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미국의 대형 원전을 담당하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더 적고요. 그리고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단의 다른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아까 그 계측기 제어 쪽에 미쯔비시 중공업 역시도 주가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런 회사들까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면 훨씬 더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내가 현대건설 또는 BHI 또는 S&T 에너지 투자하는데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전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기인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었습니다. 기관은 좀 계속 팔고 있고요. 최근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나마 현대건설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좀 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수급도 다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입니다. 원전주 중에 가장 못 올랐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부담이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보다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BHI 역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기관이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거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수준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한 후발주자 DLENC,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말할 것도 없이 기관에서 미친듯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LNC 52주 신고가지만 연간으로 연봉상의 신고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봉상의 신고가는 중동 대란 터졌을 때가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를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경신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DLNC 역시
목표가가 11만원대, 12만원대 1분기 만약에 실적 잘 나오면 목표가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S&T 에너지 오늘 6만원대를 돌파했는데요. 개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고요. 여기도 외국인이 안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점 영역에서 보험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에너빌티, 현대건설은 안 사고 있지만 후발주자 쪽으로 원전은 매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사는 업종도 있지만 기관이 사는 업종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외국인 기관은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원전의 수급은 지금 양호한 상황이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분명히 원전 쪽으로 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속성은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전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출의 증가세가 좀 아쉽고요. PER 밸류에이션 내년 거 땡겨와도 110배입니다.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내년에 1조 5천억, 내후년에 2조 1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이 증가폭이 좀 아쉽습니다. 50%, 뭐 70%, 80%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20, 3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27년도에서 28년도 넘어갈 때 아마 SMR의 모멘텀이 적극 부과되면서 그때 27년도보다는 28년도 때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20, 30%밖에 못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여전히 100배고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지멘스, 지버너바, 히타치 걔네도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다 50배 넘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사 중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죠.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의 증가세는 아쉽지만 영업이익이 8천억대에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늘어나고요. 다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도 이익의 사이즈가 자릿수가 바뀌고요. 30%씩 이익에 성장하는 국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4조대 영업이익에서 4, 5% 정도 이익이 상승하는 수준이고요. 매출도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폭만 보면 삼성물산은 크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BHI인데요. BHI는 꾸준히 이익이 자릿수가 바뀝니다. 1000억대, 1400억대, 2000억대.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률이 최소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도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도 내년 포워드 PER 24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00배. 그러면 원전의 모멘텀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할 이유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다고 나오고 있는 DLENC가 건설주 PER 밸류에이션 1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0.67배입니다. 그럼 최소한 건설주도 PBR, 청산가치와 시가총액이 동일한 PBR 1배는 돼야 되는데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67배니까 싸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 0.67배가 왜 싸냐? 현대건설 가장 무거운 삼성물산도 PBR 1배가 넘고요. 현대건설은 이미 PBR이 2.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우건설은 더 비쌉니다. PBR 2.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LNC가 후발주자로 엄청나게 부각을 받는 거고요.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도 PBR, DLNC 비슷한 정도는 0.7배, 0.8배, 1배가 안 됩니다. 자, S&T 에너지입니다. BHI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BHI보다도 PER이 훨씬 더 쌉니다. 여기는 완전히 기자재 평균보다도 30% 오히려 할인되어 있습니다. PER 밸류에이션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영업이익이 1000억대, 1200억대, 1300억대, 1400억대. 근데 다만 BHI 주가 탄력성이 훨씬 좋은 거는 BHI는 이익의 증가폭이 S&T 에너지보다 조금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 측면을 BHI가 조금 더 부각을 더 받는 것 같고요. 매출의 사이즈도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6,300억, 6,700억, 7,100억대지만 BHI는 매출 사이즈가 올해 1조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S&T 에너지지만 외형 성장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BHI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개념인데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40% 가까이 나옵니다. 40%라는 얘기는 내가 투자한 거 2.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ROE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다만 부채 비율과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됩니다. S&T 에너지도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닌데 BHI랑 월등히 차이 납니다. 22%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 아까 BHI 37%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S&T 에너지보다는 BHI가 훨씬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리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둘 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 S&T 에너지 지금 측면으로 원전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원전의 모멘텀도 풀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고 실적의 성장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원전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 기자재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원전 관심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앞부분에 이제 BHI랑 S&T 에너지 말씀드렸는데요. S&T 에너지는 LNG 기자재 전문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규제로 인해서 LNG 수출 터미널이 폭증하면 결국은 LNG 수출 터미널의 필수품인 에어쿨러, 핵심 냉각 장비가 수주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T 에너지는 이미 미국의 루이지애나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 LNG 프로젝트만 총 5,870만 톤, 역대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미 루이지애나, CP2, 리오그란데, 포트 아르투어 6개 프로젝트가 결정이 최종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LNG 기자재 발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커먼웰스랑 델핀 최종 투자 결정 추가 수주 대기 중입니다. 이미 작년에 수주 잔고가 약 6천억에 가깝고요. 중동 사우디 아람코, 이미 S&T 에너지는 아람코 세계 최대 정유화학 회사의 핵심 1차 벤더입니다. 공식 지정 업체고요. 카타르, 아람코, 중동 위주였다면 이제는 LNG 북미 시장을 완전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안 올랐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PER 여전히 10배 받고 있습니다. 이 공랭식 AFC 열교환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옵니다. 국내 에어쿨러 업체들도 상당 부분 다 도산하거나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탑티어인데 글로벌로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BHI 경쟁사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역시도 S&T 에너지의 새로운 캐시커입니다. HRSG 페어레스 보일러의 입찰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HRSG 매출만 650억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기자재로 새롭게 국내 대기업의 파트너, 납품 파트너사로 선정돼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의 애틀랜틱 LNG 4기구요 1,500만 톤 여기 신규 드래곤 가스전에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LNG 불가항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핵심 LNG 라스라판 지역이 전쟁 이후에 복귀된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 수주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중동에서 이미 에어쿨러의 S&T 에너지 점유율은 70%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인데요. 근데 마진은 오히려 중동보다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의 매출 사이즈가 올해 60%대까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LNG가 터지면 LNG 미국발 에어쿨러는 S&T 에너지가 싹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의 LNG 터미널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미국의 EPC 업체 벡텔의 설계 단계에서 S&T 에너지의 에어쿨러가 기본 사양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납품업체가 아니라 S&T 에너지는 벡텔이라는 미국 LNG의 절대 EPC 업체한테 기술 기본적 사양 업체로 구조적인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EIA가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을 최대 2029년까지 현재 2배 이상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고요. 가스터빈 발전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테슬라발 가스터빈 발전을 수주하면 당연히 반드시 HRSG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BHI와 S&T 에너지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S&T 에너지도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용 복수기를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는 에어쿨러 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미국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원전 기자재로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미국의 벤처글로벌의 CP2, 페이스2 프로젝트 그리고 플래그민즈 LNG 추가 수출이 즉각 승인됐기 때문에 미국 LNG 관련돼서 추가 수주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28년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급격하게 벌어진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BHI와의 밸류에이션 갭을 S&T 에너지가 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에 대우건설은 이미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거의 200%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현대건설이 매력적으로 보지만 건설주 중에
원전주의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DL, ENC 그리고 아까 주가가 가장 못 오른 삼성물산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그래도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여전히 어제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이 최고점 대비 57%니까 아직도 57%가 원금이 되려면 거의 150% 가까이 올라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평균 연초 대비 35% 정도. 물론 일부 종목이 하드캐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그리고 LNF,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 6종목이 하드캐리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 ESS가 얼마 돈이 되겠어? ESS 매출이 얼마 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올해 잘하면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출에서도 전기차의 매출을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차의 매출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보면 ESS가 2조 9천억대 매출에서 올해 3배 넘게 증가. LG 에너지솔루션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ESS 매출이 약 9조대입니다. 9조 한 2, 3천억대고에서요. 가장 좋게 보는 데는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매출을 10조 7천억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0조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의 LG 에너지솔루션 매출이 13조 후반에서 10조대까지 줄어들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LG 엔솔 기준으로 매출이 2조 9천억에서 10조대까지 늘어나면 LG 엔솔 가장 큰 ESS로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탑티어이자 세계 배터리 탑티어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매출이 10조대를 찍으면 이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ESS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ESS 그게 돈이 되겠어? 매출이 얼마나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뀐 겁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내년 기준으로 ESS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55%에서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부진을 했지만 ESS 회사로의 탈바꿈이 발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전기차와 똑같이 미국에서 중국산 ESS한테 관세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약 58.7%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산 ESS가 반덤핑 관세 수준으로 가격이 가격의 메리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에 대한 온전한 반사수혜를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SK온이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2078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LG 엔솔 아직도 실적을 회복 못하네.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의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이제는 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매출로 잡히면서 영업 손실이 생겼고요.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에 대한 청산 관련된 일시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ESS를 가동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라인을 전환하는데 일회성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삼성 SDI건 LG 에너지솔루션인 걸 비용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즉 ESS 라인 전환 비용,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청산 비용,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AMPC가 이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게 다 고려돼서 영업손실 2078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실적의 바닥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증권사에서도 딱 2분 빼고는 거의 20분 넘게 실적 바닥 통과는 나왔다. 그 의견이 여기서 더 나빠질 악재가 있냐?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봐야 될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미국판 ESS만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한 실적 성장률이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차제 액트법이라고 중국산 ESS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형태로 차지 액트란 법안으로 중국산 ESS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탑티어는 테슬라입니다. 2등이 피규어 AI, 3등이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이 세 군데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LG 엔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배터리 아주 견고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연간 50만 대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으로 양산 라인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ESS가 매출도 잘 나고 이익도 잘 납니다. 그런데 ESS는 ESS대로 키우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또 다른 자회사 20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 X, 즉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기차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역시 4월 달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증치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정부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변경되면서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YOY 전년 대비 31% 급감했습니다. 역성장하니까 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LG엔솔 힘들겠네. 그게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면 중국 업체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LG엔솔이 아니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박살나니까 유럽으로 밀어내기를 해서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가격 무기로 공격적으로 진출하니까 LG엔솔이 엄청나게 위협받겠네, 삼성 SDI 힘들겠네 했는데 유럽이 IAA란 산업 가속화법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메이드 인 USA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유럽과 FDA 체결,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포함 부품이라는 겁니다. 완성차 보조금 받으려면, 세제 혜택 받으려면 배터리 셀 포함해서 메이드 인 USA 전기차 핵심 부품 최소 3개를 유럽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 3년 뒤에 5개로 강화됩니다.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 CATL 정도밖에 없습니다. CATL은 물론 스페인 또는 헝가리 공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나머지 중국의 심지어 양극재 업체도 유럽에 공장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한테 수주를 받으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미 공장 엄청난 캐파를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SK온 모두 유럽 IAA, 이게 결국은 유럽판 IRA 법안인 거죠. 미국의 IRA 법안처럼. 유럽의 IAA 법안이 통과되면 될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연히 LG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유럽의 공장 가진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를 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적 리스 제도를 강화해가지고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조금 없앴다가 보조금 부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전년 대비로는요 30%씩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가 수준이 어제 물론 16% 급락가 나왔지만 회복되는데 전쟁이 끝나도,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맺어도 원상복귀하는데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앞으로 유가 급등한 것 때문에 반사수혜를 볼 것 같아요. 이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말고 더 전기차가 아직 완전히 보급화가 되지 않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는요 YOY 전년 대비 8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부진한 거는 지금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박살이 났죠. 미국이 박살 났는데 미국 역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이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 아주 유력하게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은 아주 전기차에 친우호적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대대적인 전기차죠.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가 다시금 정책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를 계기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동 불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에너지 결합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로 부각받으면서 ESS가 폭발하고 있는데 ESS의 폭발 시점이 26년도보다 27년도보다 28년도가 가장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ESS가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베스 역시도 ESS의 일정입니다. 매년 80에서 10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실제 미국에서 테슬라의 ESS를 포함해서 연간 80기가와트니까 매년 80에서 100기가와트가 필요하니까 올해 거 겨우 채울 정도라는 거죠. 실제 출하량이. 그럼 매년 80에서 100기가가 신규로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 발주를 테슬라 아니면 누가 가져갈 거냐. 발빠르게 미시간 랜싱 공장을 전기차에서 ESS 라인 전환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LG 엔솔 못지않게 미국에서 ESS 라인 전환하고 있는 삼성 SDI가 핵심 공급자로 시장을 또 중국산 반사수혜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랑 LNF랑 1조 6천억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터졌는데 이거 역시도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에서 LFP 배터리 ESS 핵심 공급자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선정하는 ESS 배터리 핵심 인증업체,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일하게 삼성 SDI, SK온은 떨어졌고요. LG 엔솔만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LG 엔솔은 테슬라의 ESS랑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27년도 출하량 기준으로 전체 미국 ESS 시장의 LG 엔솔이 43%, 거의 탑2, 테슬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미국의 ESS 시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LG엔솔 기준으로 출하량이 5.3기가와트, 95%가 ESS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LG엔솔 기준으로 출하량의 피크는 전기차의 피크 시점이 24년도, 2년 전 전기차 최대 출하량 9.8기가와트인데 이거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GM 테네시, 캐나다 넥스트스타, 혼다 오하이오, 미시간 랜싱까지 토탈 전체 캐파 288기가와트 중에 실질적으로 ESS를 얼마나 전환하는지에 따라 LG엔솔의 매출과 이익의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19기가와트, 올해 54에서 57까지 기가와트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조차도 연초에 예상했던 거는 대략 40기가와트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54기가와트. 내년에 74기가와트. 내년에 북미 시장이 LG엔솔 전체 ESS 캐파의 92%에 해당되는 68기가와트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엔솔의 글로벌 수주잔고 ESS 캐파 기준으로 190기가와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거는 64기가와트니까 아직도 100기가와트 넘게 LG엔솔이 증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인 전환 갖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LG엔솔이 ESS 쪽으로 라인 증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유상으로 인수하면서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역시 LFP ESS 라인으로 LG엔솔은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LG엔솔만 갖고 있는 게 삼성 SDI랑 SK온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게 버테크란 자회사가 있습니다. 버테크 가끔 언론에 뜨기 합니다. 버테크가 뭐냐면 배터리 셀만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EPC 업체입니다. 요새 건설사가 난리인데요. EPC, 설계, 조달, 구매, 시공, 총괄적으로 메인티너스, 유지보수까지 통째로 제공하는 겁니다. 즉 배터리 셀을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발전사나 IPP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게, 솔루션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삼성 SDI나 SK온보다 시스템으로 팔으니까 판매 마진도 좋아지고요. 판매 단가도 높습니다. LG엔솔의 시스템으로 판매했을 때 AMPC 첨단 생산세액공제 포함해서 마진율이 13.5%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차 마진, 첨단 생산세액공제 포함해도 잘 나와야 8%입니다. 당연히 ESS가 마진이 더 좋습니다. 물론 ESS도 AMPC 제외하면 마진율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버테크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에 이 부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MPC를 제외한 적자폭이 LG 에너지 솔루션 냉정하게
작년 3분기 때 AMPC 제외하고 4,548억의 적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작년 4분기 적자가 3,975억 적자로 적자 폭이 573억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다 그냥 적자 2,087억만 얘기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적자 폭이 줄고 있다. 자, 올해 1분기에 3,975억에서 적자폭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ESS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1분기에 또 중요한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ESS가 적자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ESS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테슬라가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CATL 배터리를 모두 씁니다. 근데 최근에 역시나 테슬라도 탈중국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CATL의 점유율이 35%대에서 23%까지 급감했고요. 반대로 파나소닉은 40%대를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만 23%의 테슬라 내 점유율 최저치를 찍고 지금 31%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ESS를 모두 풀캐파로 다 하진 않고요. 일부 LG에너지솔루션과 쉐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내 ESS 쪽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커버친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파나소닉만큼 올라올 가능성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31%까지 올라오면서 파나소닉하고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CATL하고는 격차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또 잡아먹었던 나쁜 이유, LG화학 주총때 오버행 리스크로 과도하게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3월 31일 이후로 이미 끝났습니다. 유럽에서 4월 10일 날 네덜란드가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승인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 발표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과거 인터넷이 안 되는 피처폰의 차이입니다. 자율주행이 승인된다 유럽에서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달에 테슬라 FSD 승인되는 순간 테슬라의 판매량이 한 대에서 350대로 폭증했습니다. 유럽 역시 기왕이면 당연히 피처폰 안 쓰고 스마트폰 쓰듯이 기왕이면 물론 자율주행 너무 무섭다, 사고 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미국의 도시에서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6개 도시에서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9개에서 13개까지 미국 내 도시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 승인 나는 순간 다양한 유럽의 기타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FSD를 승인할지 모르겠지만 FSD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살아났고요. 유럽에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신모델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FSD 장착된 차가 늘어날 IA 산업 가속화법 반사수혜를 테슬라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들, 중국의 배터리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잃어간다. 미국에서는 아예 발을 못 붙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가 가져갈까? 테슬라가 가져가거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가져갈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리튬인데요. 리튬에서 타이탄 수급으로 가격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올라가고요. 배터리의 가격 역시 ESS 쪽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ESS 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아질 거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리튬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에서 이미 SK온과 2달 전에 25,000톤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연간 올해 연말까지 5만 톤의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리튬조차도 중국 거 안 쓰고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밸류체인에 상당히 더 견고한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역사적 고점 가까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3월 13일이 역사적 고점 5.48%인데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5.17%까지 올라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수주받은 LNF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까지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57% 평균 하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업황은 ESS를 필두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유럽 정부의 정책을 필두로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머니무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원금형 자산에서 주식형 자금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도 주식형 ETF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못지않게 이 투자의 가치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구독자분들이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업종, 산업,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종목별 특징주, 주시장의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개에서 2건의 빌리언스 컨텐츠에만 업로드하는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될 주도주 업종, 그리고 주도주를 투자하는 전략, 주도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단 1개의 주도주도 놓치지 않고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 날 수 있는 기업과 투자 전략과 산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빌리언스 캠퍼스 안에 분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물론 일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오후 2시 PD님이 고정 댓글 띄워주실 건데요. 그 오프라인 서울 강연회 KTX 영등포역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가 컨텐츠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기에서 3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빌리언스 2기 마지막 모집이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합니다. 3기에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요. 빌리언스 2기 마지막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2기로 참여하시면 3기 혜택 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빌리언스 구독자가 되시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옆에 AI 금융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고, 투자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떠먹여 주는 TV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훨씬 더 시장보다 초과 수익 내셔서 끈끈한 투자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경제적 자유, 경제 독립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꼭 함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